네, 1분 전이니까 조금 이따 시작하죠. 음, 오늘 시우남강이 네 번째입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들과 함께 쉬운 암 공부 강좌를 쭉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 아직 많이들 안 오셨지만 올해는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우리 1년 동안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계속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강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 세 차례를 거쳐서 선생님 강사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저는 뭐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했던 것 같은 선생님은 되게 PPT도 예쁘게 하시고 또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쉽게 하는 걸 잘 못해요. 제가 평생 2000,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쉽다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늘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맨날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암 공부를 하실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쉬운 암 공부 4강의 제목은 병원 암 치유와 최신 치유입니다. 네. 우선 병원에 대해서 처음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직면하는 것이 어떻게 치료할까? 이때에 두 가지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100% 전문가의 도움만을 받아야 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괜히 시달리다가 암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에 보면은 그런 형태로 기사를 쓰게 되죠. 엉뚱한 치료를 하다가 비전문가한테 치료를 받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 전문가의가 아니고 전문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이나 표준 치료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암제로 죽는다든가 의사에 의해서 죽는다든가 뭐 이런 책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못 믿겠다, 항암하다 죽는다 이런 시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개의 극단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만은 극단적인 생각은 항상 오류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우선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음, 병원은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의 배경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분들이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최신 의료 장비를 다 구비하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환자들을 대하기 때문에 임상 경험도 풍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실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나를 돕는 천사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 병원에 가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서울에도 병원을 세우고 인천에도 세우고 대전에도 세우고 전국에 병원을 세워놓고 나를 기다리는
천사들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질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너무 바쁘니까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오진율이 많다는데 혹시 나를 오진해갖고 잘못 치료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또 어떤 분들은 좀 그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려면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기보다는 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의사들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바대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고 치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면은 병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를 위해서 전국에 수많은 병원을 세워놓고 그분들은 평생 암을 공부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가 아무리 뭐 처방을 해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정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를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음, 의사 선생님들 잘 활용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워낙 암 환자가 많으니까 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숙고하고 내가 고민하는 만큼 그만큼 그분들이 고민해서 처방하고 치료해주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배제하고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의사는 나를 돕는 천사들이다. 얼마나 감사한가. 또 돈도 얼마 안 받아요. 막 모든 시술을 다 갖춰놓고도 돈도 5%밖에 안 받잖아요. 그죠? 음,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첫째 중요합니다. 의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암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소풍 가듯이 또 뭔가 이렇게 궁금하고 그러면은 내가 음, 뭔가 좀 배우기 위해서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아프거나 어떤 때는 통증 때문에 통증 관리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과 친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암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현대의학에는 반드시 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치료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약과 수술과 방사선인데 그것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암이다. 그러면은 치료에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우리가 복합 치료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분들을 생각에 뭘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 병원 말고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 절망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듣고 찾아다니고 합니다. 심지어는 중국에도 가고 또뭐 일본에도 가고 심지어 유럽에도 가고 이러면서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방법이 없는가 이러면서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암의 본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래요. 암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 시기도 놓치고 또 돈도 엄청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 누가? 암 환자가 공부를 해야 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암 환자 자신이 공부를 해. 근데 공부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암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쉬운 암 강좌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개 강좌가 될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환자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암이 무엇인가를 알고 병원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보완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깨치면은 괜히 엉뚱한 데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악화되는 그런 우를 맞이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진단 검사입니다. 원래 진단은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죠. 맥을 짚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고, 그죠? 한의사나 또는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면은 뭔가 답이 나올 것 같고, 뭐 신비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은 얼굴만 딱 보고 알더라. 뭐 맥 짚어보고 다 알더라. 그런데 예, 저도 그쪽으로 꽤 오래 공부를 했는데 뻥입니다. 뻥. 뻥입니다. 맥 짚어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비해요. 사람들이 만나면 그냥 맥주포 달라서 맥주포서 어때요? 그럼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고대 연구가.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 그냥 직관이에요. 직관. 그래서 물론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몸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진단법이 있긴 있는데 그것과 병원 치료, 병원 진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절대 병원 진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런 대체 의학적인 진단법은 보완적인 진단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병원에서 하는 엑스선, CT, MRI, PET, 본스캔, 혈액 검사, 면역 조직 화학 검사, NGS 검사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단법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의학적 관점, 대체의학은 모든 것을 연결된 하나의 우주로 보거든요. 몸도 그렇고 하나의 우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것은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치유자 입장에서는 보완적인 진단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이것을 배제하고 직관적인 진단법을 주된 진단법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리 맥을 짚어서 CT나 MRI보다 더 정확하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만져보고 안진이라고 하죠. 동양의학은 네 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망진, 절진, 문진, 음, 또 문진 그렇게 듣는 거, 또 물어보는 거, 만져보고 맥 짚는 것도 절진에 속해요. 망진은 바라보면서 얼굴 색을 보면서 또는 혀를 보면서 치아를 보면서 체격을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진단법이긴 하지만은 이것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하는 진단법을 근거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MRI를 찍잖아요. CT나 MRI 찍으면은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진으로 그것을 보고 어느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거는 정확하게 찍어내지만은 그게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거야. 원인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치료해야 돼. 이런 해석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양의학적 관점이 좀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가 병원에서 하는 진단검사가 제일 기본이고 가장 정확하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이걸 잘 이용해야 됩니다. 암 치료할 때 엑스선 검사, 와, 나 방사선 싫어. 아닙니다. 엑스선 CT는 예전에는 선량이 너무 강해서 거기다 우리 몸속에 깊이 남아있어.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선량을 확 줄이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기기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선 CT, MRI는 이제 방사선이 없는 거예요. PET, 본스캔 전부 다 방사선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가지만 그것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적절할 때에 찍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암 치료 중에는 이걸 너무 많이 찍어요. 그냥 우리는 평생에 한두 번 뭐 이 정도
보통 찍는데 암 치료 중에는 1년에 뭐 보통 몇 번씩 찍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출시키는 어, 나름대로 치료법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CT나 MRI, PET-CT, 본 스캔, 뼈 스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자. 그리고 찍고 나서 나중에 잔류 방사선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배출시키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혈액 검사 굉장히 중요해요. 혈액 검사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면역 조직 화학 검사, 대개 이제 생검, 조직 검사를 많이 하죠. 조직 검사도 되게 좀 겁나긴 해요. 왜냐하면은 암이 있는데 암은 아물지 않는 상처라고들 하는데 그게 또 상처를 낸다는 게 겁나긴 하지만은 어,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암덩어리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세포를 분석해가지고 암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 암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암 표지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하는 혈액 검사의 암 표지자 말고 어, 조직 검사로 하는 암 표지자를 가지고 이게 어떤 암인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암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소세포 폐암이냐 비소세포 폐암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처음에 딱 대학병원인데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을 했더라고요. 만일 소세포 폐암이면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치료법이 복잡한데 그런데 또 다른 병원에 옮겨서 찍었더니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오더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검사를 재차 반복해가지고 소세포 폐암이냐 비소세포 폐암이냐 이걸 구분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고 적절한 약을 못 쓰면 확 악화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허투 유방암으로 처음에는 호르몬 변이 유방암으로 나왔어요. 근데 또 단대 병원 갔더니 허투로 나왔어요. 이 변화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면역 조직 화학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암의 상태를 분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직 검사를 안 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NGS 검사죠. 요즘은 뭐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요청하면 하는데 그 NGS 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병원이 있고 그것을 나는 그거 못 믿어 이런 병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혈액으로 NGS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한 불신감을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조직 검사를 통한 NGS 검사를 하든 아니면 혈액으로 NGS 검사를 하든 NGS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이진경 선생님 설명하셨지만 암은 유전자 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전자 문제예요. 근데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법은 NGS 검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암 유전자를 정확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NGS 검사입니다. 그래서 NGS 검사는 굉장히 필요하고 어, 또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해줘야 정확하게 어떤 변이가 있는지 또 치료 과정에서 변이가 바뀌거든요. 바뀐 변이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해서 치료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암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게 적절한 치료를 하면 굉장히 쉽게 나아요. 사실은. 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세포가 바뀌어요.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NGS 검사를 하기를 권합니다. 다만 요즘은 비용이 좀 비싸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는 돈을 마음대로 쓰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법을, 법을 만들어 갖고 암 환자라 그러면 은행에 가서 얼마든지 그냥 필요하면 돈을 갖다 써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검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병원에서 이제 암표준 치료를 시작하는데 항암제는 세 가지가 있죠. 세포 독성, 표적,
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그 관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가지고 암을 완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암제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관점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세포독성 항암을 하는 한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 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면역 항암, 표적 항암제가 나왔죠. 몸 전체를 상하게 하지 않고 어, 암이 있는 그 부위에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표적 항암제가 나왔지만 이게 문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표적 항암제가 충분하지가 않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표적이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유전자 변이거든요. 유전자와 단백질을 항상 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전자가 변이되면은 그 변이된 유전자에 의해서 변이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거예요. 유전자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암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억제를 하면은 유전자를 또 다르게 발현해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 그래서 내성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반드시 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정암제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그 다음에 항상 내성이 있다는 문제. 그래서 1차, 2차, 3차 쓰고 나서 이제는 약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는 완치의 길이 아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데 표적 항암제도 완치의 길이 아니에요. 실제로 표적 항암제를 써서 억제를 한 상태에서 몸이 스스로 완치하는 것이지 표적 항암제 자체가 암을 완치하는 게 아니다 하는 관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적 항암제가 내성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로 억제하는 기간 안에 몸에 있는 암을 치료하는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스스로 암이 치료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치료의 정확한 관점입니다. 면역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한때 엄청 기대를 했지만은 음, 면역을 억제하는 한 가지 기능, 그러니까 암세포는 면역을 억제하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암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마치 수정세포가 자궁벽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이질세포니까 모계의 면역세포들이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유전자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발현해 갖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정세포가 사람이 되는데 암세포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면역 항암제는 딱 하나 T세포를 억제하는 PD-L1이라고 하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면역을 억제하는 물질을 억제해주는 그거 하나. 그러면은 암세포가 PD-L1을 발현하다가 그것을 약을 써서 억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억제를 해요. 왜냐하면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다만 그것을 억제하는 PDL1을 억제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결론을 내리면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암을 완전히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키트루다나 옵티보가 처음 나왔을 때에 그렇게 치료가 안 되던 암이 다른 약으로는 절대 치료가 안 되던 약이 이거 들어가니까요. 바로 종양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완치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암이 안 걸린 상태,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PDL1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면역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이거 못 쓰거든요. 이게 안 들어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3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사실은 크게 물론 이제 항암제를 쓸 수가 있으면 그때 엄청 좋죠. 저 항암제를 쓰면서 완치의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엄청 좋은 항암제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그게 한계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를 되게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그러면은 물론 효과는 좋죠. 세포독성 들어가서 막 죽이니까. 근데 표적 항암도 되니까 그래서 오래 가고 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몸이 많이 상하게 돼요. 몸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음, 예. 그래서 그게 한계입니다. 항암으로 치료하는 것은 그런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뇌하고 뼈예요. 뇌하고 뼈에 전이가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바릅니다. 어,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뼈나 뇌로 전이됐을 때 일단 방사선 치료 또는 요즘 감마 나이프도 방사선 치료 일종이에요. 빛으로 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뇌와 뼈 전이에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당장 급하니까 예, 그 종양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막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이만한 것들이 그냥 쫙 퍼져 있다. 이럴 때는 수술도 안 되죠. 항암도 좀 어렵고 이럴 때 그때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방사선 색전술이라 그래가지고 방사능 물질을 넣어요. 방사능 물질을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방사능이 그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 방사선 치료인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사선으로 다 죽느냐, 암이 있는데 암 종양이 방사선으로 다 죽일 수 있느냐, 그게 안 돼.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살아남는 게 반드시 있어요. 일정 부분 살아남아요. 그럼 예를 들어 10%가 살아남았다. 근데 그 10%의 암세포는 핵폭탄을 맞고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그래서 배수체라고 그 안에 염색체가 배수로 늘어나요. 우리는 두 개 한 쌍이잖아요. 한 쌍. 이게 두 쌍이죠. 더블 스트랜드. 근데 그게 네 개, 여덟 개, 16개 이런 식으로 어, 핵이 세포는 하나의 세포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핵이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암세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급하니까 하기는 해야 돼. 근데 반드시 잔류 방사선을 배출시키는 치료도 보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암세포는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이게 줄기세포가 되기 때문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걸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암 표준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완치료 가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도 우선 수술해갖고 확 줄여버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암 종양이 한 4cm 돼요. 4cm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 안에 암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떼내면은 일단은 초기암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암세포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 개가 있었는데 이걸 떼내면은 남아있는 게 뭐한 100만 개, 200만 개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종양을 제거할 수가 있으면은. 그런데 만일에 이게 초기에는 종양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보통 1기나 2기 때는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전이가 되면 종양 제거가 안 돼요. 종양을 제거하면 오히려 더 급속하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이제 흩어져 있어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종양을 제거할 때 보면은 간이나 폐에서 종양을 제거할 때 암세포 그것만 떼내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주변을 다 떼내요. 폐라고 하면은 폐가 이제 3등분 되는데 맨 위에 있는 이만한 덩어리를 떼내거든요. 유방암 같은 경우도 크기는 작은데 되게 전절제 전체를 다 떼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종양 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미세암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떼낸다.
왜 그렇게 과한 수술을 하냐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생기면서 암이 더 강해져요.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일단 종양이 없기 때문에 초기암 상태로 일시적으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암 상태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초기암일 때는 치료가 열심히만 하면 치료가 좀 빨리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예, 그런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점이고 두 번째로 만일에 만일에 종약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가만 놔두면은 그 주변을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미세함이 남아있거든.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수술 후 방사선이나 수술 후 항암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남아있는 것들이 또 커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술 후 방사선과 수술 후 항암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문제.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암 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어, 유전자 변이를 잡고 또 몸에서 암을 직접 치료하는 그 시스템을 완전 불가동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지만은 그 이후에 진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병원 암 치료입니다. 그 사례를 우선 진단 검사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뭐 엑소스는 기본